그런 날이 있을까요? 마냥 좋은 그런 날요. 내일 걱정 하나 없이 웃게 되는 그런 날이야. 뭔가 하나씩은 걸리는 게 생기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있을까요? 꿈을 찾게 되는 날이요. 너무 기뻐 하늘 보고 소리를 지르는 날이요. 뭐 이대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요?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제발요.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알고리즘에 잘된 사람만 수도 없이 뜨네요. 뭐 이대로 계속해서 사람만 있으면 언젠가 저런 날이 올까요?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그냥 쉽게 쉽게 살고 싶은데 내 하루하루는 왜 이래 놀라울 정도로 어려운 건데.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제발요.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네, 안녕하세요. 송정희 성우와 함께하는 한 달살이 낭독회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맞춰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오프닝 할 때, 오늘 낭독할 책 말뚝들에서 낭독가들이 뽑은 문장과 그리고 책 속의 노래죠. 데이식스의 해피로 열어봤습니다. 문장, 그 템포가 좀 빨라가지고 문장이 다 안 들어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날 때 다시 한번 느리게, 조금 더 느리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낭독할 책은 김웅 작가의 장편 소설 말뚝들입니다. 말뚝들의 주인공 장은 은행 직원이고요. 그리고 은행 대출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대출 심사를 맡으며 크고 작은 빚을 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란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책의 제목, 말뚝. 특이하죠. 말뚝들. 죽은 사람들이 말뚝이 된다는 설정인데요. 이 말뚝들이 먼 바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말뚝들이 바다에서 떠내려와서 도시, 그리고 개인의 집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무서울 것 같은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고 이 말뚝들을 보는 사람들은 계속 엉엉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그리고 산 사람들 사이에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뚝들은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오늘 저희 10명의 낭독가가 말뚝들 중 일부를 낭독하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서 한 권의 책으로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말뚝들 김미옥 선생님을 시작으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미옥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말뚝들, 김홍 장편 소설, 한결의 출판, 하나, 오. 장은 일식 우동집 앞에서 아정씨를 기다렸다. 공식적으로 점심시간이 시작하기도 전에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사무실을 나왔다. 본부장과 정면으로 마주쳤지만 어떠한 제지도 당하지 않았다. 장은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장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장이 상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쌍놈이 양반과 맞먹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죽창을 들거나 미친놈이 되거나. 장은 전날 탕비실에서 자신이 미친놈임을 주장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컨셉트를 유지할 생각이었다. 어차피 본부장과는 미래가 없었다. 일찍 나왔는데도 우동집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근처에서 일하는 직장인, 데이트하러 나온 대학생,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얼마 전에 납치당한 사람까지 쫄깃한 우동 면발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섰다. 며칠 사이 꽤 쌀쌀해진 날씨 탓에 머리통이 시원했다. 일본인은 왜 있지? 장이 일본 여행을 간다면 긴자의 부대찌개집에 찾아갈 것 같지는 않았다. 긴자에 부대찌개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다. 40 넘게 나이를 먹는 동안 장은 딱 한 번 해외에 나가봤다. 해주와 함께한 오키나와 여행이었다.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야쿠자와 마주치길 기대했지만 모두 친절한 사람들이었다. 자회전 하다가 자꾸만 역주행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동안 줄은 천천히 줄었고 적당한 때에 아정씨가 나타났다. 장이 크게 손을 흔들자 고개를 까닥였다. 평소보다 기운 없이 웃는 느낌이었다. 오랜만이네요. 살아 돌아왔네. 간신히요. 대기줄이 줄어들어 한 걸음씩 옆으로 옮겼다. 내가 살게 오늘. 제가 살게요. 그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긴 집에 가서 차 끌고 나왔지. 내가 살게 할 얘기 있어. 들어보면 밥 사기 싫어질 거야. 엥? 뭔데요? 심각한 얘기? 아무래도 좀 그렇지. 뭡니까 이거? 유부녀는 곤란합니다. 그러게. 참 곤란하게 됐어. 아종씨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장은 약간 뜨악한 표정으로 웃었다. 뭔 소리야, 이 양반. 근데 아정씨도 양반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전문직이니까 중인 정도는 되지 싶었다. 신라시대였다면 육두품이었을 거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한 칸씩 옆으로 옮겨가다가 드디어 입장했다. 테이블이 몇 개 되지 않는 작은 가게였다. 장은 5가지 튀김과 유부초밥이 함께 나오는 세트를 주문했다. 아정씨는 기본 우동 단품만 시켰다. 장이 젓가락과 우동 숟가락을 두 사람 앞에 가지런히 놓았다. 고추절임과 단무지도 반찬 종지에 덜었다. 그러는 내내 아정씨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기 손바닥을 향해 있었다. 위원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에이, 죽다 살아온 사람 놀래키지 말아요. 그치.
자기도 지금 많이 힘들 텐데. 내가 미쳤지, 진짜. 무슨 일 있어요? 나 그동안 만나온 사람이 있어. 아, 장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요즘 같아선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었다. 용기 내서 고백하는데 그런 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싶지도 않았다. 잠시 뜸을 들이던 아정 씨가 말을 이었다. 어, 그런데 얼마 전에 애들 아빠가 알게 됐어. 저런, 딱히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괜찮아요. 인생은 지금이야. 즐겨요, 즐겨.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한편으로는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면도 있었다. 누구라도 기쁘게 받아들일 배신이란 없는 법이었다. 또 한참 서로 말이 없었다. 가게 분위기가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좌석거리가 가까워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정막을 채웠다. 진짜 곤란하신 거 맞네. 아이고, 어, 그래서, 뭐, 어떻게. 아정 씨는 말이 없었다. 쟁반 두 개를 솜씨 있게 든 직원이 두 사람 쪽으로 왔다. 장은 세트 쟁반을 보며 손짓으로 자기 쪽을 가리켰다. 새우튀김이 활처럼 휜 꼬리를 하늘 높이 올리고 있었다. 아주 바삭하고 맛있어 보였다. 장은 젓가락을 들고 말했다. 일단 드세요. 먹어야죠. 애들 아빠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장 과장인 줄 알아. 장은 어이없어서 너털 웃음이 나왔다. 어쩌다 그런 오해를. 참내. 맞다고 했어. 네? 장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서로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중간에 놓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럼 아니라고 해야죠. 그럴 수가 없어. 애들 아빠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래, 나도 알아. 젓가락을 손에 든 채 멈춰버린 장가. 여전히 자기 손만 보고 있는 아정 씨를 향해 직원이 다가왔다. 일식 요리사들이 하는 머리띠를 두르고 친절히 몸에 밴 조심스러운 태도로 물었다. 혹시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라고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닷지 너머의 주방장도 두 사람을 힐끔거렸다. 튀김이 실시간으로 식어가는 걸 알았지만 장은 젓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우동은 기대했던 만큼 맛있었다. 왜 일본 사람들까지 줄을 서는지 자연히 알 수 있는 면발이었다. 튀김은 식어도 눅눅하지 않았다. 방금 흙에서 뽑아 올린 것처럼 싱싱한 흙맛이 나는 가지튀김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박살난 기분으로 먹어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배가 고파서 장은 앞에 놓인 것을 거의 다 먹었다. 마음 같아서는 아정씨가 거의 건드리지 않은 우동을 자기 앞에 가져다 놓고 싶었다.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은 1시간 전이었다면 그랬을 것이다. 아정씨가 계산하겠다는 걸 굳이 가로막고 장이 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빚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카페에 가는 대신 근처의 공원으로 이동했다. 옆 테이블에서 들어도 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장은 아정씨를 어르고 달래고 화내고
읍소도 해보았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그냥 장인 걸로 하자고 거듭 말했다. 나중에 은혜를 꼭 갚겠다며 오히려 장에게 부탁하기 시작했다. 장은 흡연자가 아니지만 당장 누가 담배 한 대를 물려준다면 아주 깊게 들이마실 수 있을 것 같았다. 제가 위원님 남편분 만나서 얘기할 겁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고 다 거짓말이라고요. 소용없을 거야. 내가 말해뒀어. 자기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아정 씨의 태도가 너무 차분해 장은 거의 약올림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네 문제가 아니야. 전적으로 내 문제인 거 나도 알아. 미안하게 생각해.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자기가 누굴 알고 누굴 모르는지 내가 모르니까. 우리 행원입니까? 미안해. 정말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그때 무언가가 장의 머릿속을 퍼뜩 스쳤다. 오해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의원님, 남편이랑 그 얘기한 게 언제예요? 지난주. 자기한테 일 생긴 날이었어. 차키 가지러 집에 들어갔는데 말하더라고. 그럼 훨씬 전부터 계속 저라고 생각하고 있었겠네요? 장 과장, 너 설마 그렇잖아요. 와이프의 내연남만큼 트렁크에 가두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애들 아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람 피우고 뒤집어 씌우기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출근하다가 납치당할 만한 사람이라서, 당한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인데요? 말 좀 해봐요! 장 과장, 화나는 거 이해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닌지 맞는지는 경찰이 확인해 주겠죠. 아이, 씨발. 진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복잡하게 만든 게 누군데. 장은 어이가 없었다. 그 자리에 아정 씨를 두고 돌아섰다.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 아랑곳 않고 걸음을 옮겼다. 서원층을 목에 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각자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장은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게 느껴졌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문득 간신히 몸을 접은 채 실려다니던 트렁크에서 감각이 떠올랐다. 모든 걸 체념한 뒤에는 차라리 편안한 기분이었다. 누군가의 뱃속에 웅크린 태아처럼 숨 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고민도 흐려졌다. 그 순간을 좋게 추억하는 자신이 용납이 안 되면서도 부정하는 건 역시 힘들었다. 가다가 제일 먼저 보인 가판대에서 담배를 한 갑 샀다. 작은 창문 너머로 담배를 건넨 주인이 휴대폰으로 틀어놓은 뉴스를 보며 혀를 찼다. 저 숭한 것이. 장과 눈을 마주친 주인이 이맛살을 찌푸렸다. 마치 아까부터 대화하고 있던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다. 뻘 속에 대가리를 팍 박고 있을 때나 보기 좋은 것이지. 뉴스에 귀를 기울여 보니 말뚝들에 관한 것이었다. 사라졌던 말뚝들 일부가 부천의 시장 한복판에 나타났다는 소식이었다. 장은 뒤늦게 라이터가 생각났다. 카드를 내밀자 주인이 성질을 냈다. 라이터 하나에 카드 긁으면 수수료가 더 나와. 장은 껌 하나를 집어들고 그것만으로는 주인을 만족시킬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초콜릿도 하나 추가했다. 평소에 잘 읽지 않던 주간지도 하나 짚고 목캔디도 챙겼다. 그제야 만족스러운 얼굴이 된 주인이 카드를 긁었다.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장은 회사 건물로 돌아가 옥상 정원의 흡연구역을 향했다. 식사를 마친 사람들 틈에 끼어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모르는 사람을 모른 척했다. 가판대에서 산 주간지를 훑었다. 말뚝들에 대한 기획 기사가 있었다. 역학조사, 음모론, 은폐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배와 라이터를 확인했다. 옥상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익숙한 얼굴이 앞에 서 있었다. 지니 선배였다. 장을 보고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장은 선배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질질 끌다시피 하며 흡연구역으로 향했다. 야야야야야, 이거 좀 놓고 얘기해. 연락하려고 했어. 선배, 장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멈출 수가 없었다. 야, 너 왜 그래? 괜찮아? 안 괜찮아요. 괜찮았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세상이 장에게 유독 가혹하게 구는 것 같았다.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정말 그랬다. 구석 쪽 벤치에 앉아 지니 선배에게 하염없는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트렁크에 납치되고 바지를 더럽힌 채 돌아오고 경찰에게 수모를 당하고 윤경에게 이상한 추궁을 받고 가짜 내연남으로 만들려 드는 전하정 씨의 황당한 주장까지 모든 게 단 며칠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선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장을 힐끔거렸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진희 선배가 물었다. 너 그 여자랑 잤어? 자긴요. 애초에 그런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뭘 걱정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그래요. 세상이 날 이렇게 괴롭히는 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럼 뭘 그렇게 잘했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네가 세상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너 정도면 착하게 살았으니까 보답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잖아. 그런데 보답은커녕 이렇게 물먹이니까 열받는 거고.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런 생각부터가 틀려먹었어. 너는 쓰레기야.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이런저런 일에 원망이 생기는 거라고. 내가 왜 쓰레긴데요? 누나가 제롱미디어 서류 다시 한번 보라고 전화했어, 안 했어? 했죠. 다시 봤어, 안 봤어? 봤죠. 근데 대출 나갔어, 안 나갔어? 부결냈죠. 그건 내가 아니라 선배가 쓰레기 같은데? 아니지. 너는 나를 믿어주지를 않은 거잖아. 내가 진심을 담아 신호를 보냈는데 외면했다고. 그거는 배신이야. 쓰레기들이나 사람 배신하는 거고. 윤경이 왜 그 정도 하고 갔는지 알아? 내가 말했거든. 너 그런 애 아니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선배가 아이코스에 5번째 스틱을 꽂았다. 그는 작은 진동 뒤에 한 모금을 들이마셨다. 천천히 연기를 뱉으며 주변을 살폈다. 점심시간이 끝난 지 오래라 두어 명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화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선배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다. 잘 들어. 제록미디어에 투자 의향서 넣은 뉴로테크? 그거 뒷배가 대민그룹 둘째 도련님이야. 이번에 워크아웃에서 건설은 완전히 털어낼 거고 차남이 주도해서 AI로 집중하는 그림 그리고 있어. 그동안 제록미디어에 올라타 뉴로테크 상장시키는 게 1차 목표야. 대민이 던지는 일감 받아먹게 하면 그게 도련님 현금 꽃간이다 이거야. 그러려면 제록미디어는 미리미리 결손 까고 이리저리 장부 맞춰놔야 할 게 많을 텐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니? 무슨 얘긴지 알겠지?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해주는 건 내 목숨줄 너한테 다 맡긴다는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좆되면 너도 좆되는 거고 내가 뻗어나가면 너도 쭉쭉 뻗는 거야. 그러니까 서류 다시 내려오면 진짜 쓰레기같이 굴지 말자. 나 아니면 네가 언제 이런 판에 기웃거릴 일이나 있을 것 같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진짜. 남자 새끼가 질질 짜지 말고.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은 선배의 말을 듣는 동안 눈물샘 밑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농담일까? 이렇게 공들여 만든 서사에 유려한 농담을? 선배가? 확실히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다. 진담이라면 지나치게 심각하고 음습했다. 그리고 맘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확인해야만 할 중요한 지점이었다. 선배, 그럼 혹시 나 납치된 것도? 장의 물음에 선배가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영화도 아니고. 그렇죠? 오버지? 당연하지. 그건 좀 과대망상이다. 그랬다간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너를 집에 안 돌려보냈겠지. 안 돌려보내면? 몰라. 내가 은행원이지 무슨 킬러냐? 갑자기 킬러가 왜 나와요? 야야, 너 진짜 병원 가봐라. 그렇게 걱정이 많아서 살겠냐? 그럼 살지 그럼. 죽어? 죽으라는 건가? 죽여버린다는 말인가? 장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래서 억지로 더 웃었다. 선배는 쓰레기같이 굴지 말라는 말을 몇 번이나 당부하듯이 덧붙였다. 잘 생각해보면 기회라는 말도 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하니 진희 선배가 동아리 형의 손바닥에 화살을 박아 넣은 일이 있었다. 응급차가 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정작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뭐 어쩌다 그랬겠어. 실수로 활시위 놓쳤겠지. 선배의 말이 맞았다. 병원에 좀 가볼 필요가 있었다. 함부로 제기하기에는 지나치게 심각한 혐의였다. 다 같이 문병도 갔던 것 같다. 원래 둘이 사이 좋았는데 잠깐 사귀기도 하지 않았나? 진이 누나를 내가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잖아. 그럴 사람은 아니지. 그치? 자리에 돌아오니 사내 메신저 창이 깜빡거렸다. 차대리였다. 과장님, 방금 본부장님 왔다 가셨어요. 뭐래? 과장님 어디 갔냐고 찾으시던데요? 그래? 볼 일 있으면 다시 오겠지. 과장님, 큰일 치르시고 오신 뒤로 뭔가 더 멋져지신 것 같습니다. 뭔 소리냐? 크크. 요즘 과장님이 제 롤모델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어. 화장실에 가방 넣고 다니는 거 보면. 크크크크. 퇴근하고 맥주 한 잔 사주세요. 오늘? 응, 오케이. 이따 뵙겠습니다. 그때 장의 전화가 울렸다. 이 형사였다. 복도가 꺾이는 쪽에서 본부장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다. 장은 서둘러 전화기의 수신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장 과장아! 본부장이 이리 오라는 듯 장을 보며 손짓했다. 장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손으로 휴대폰을 가리켰다. 그대로 전화를 받으며 본부장을 지나쳐 갔다. 곁눈질로 살짝 보니 차대리가 장을 향해 소심한 따봉을 날리고 있었다. 네, 형사님. 그렇지 않아도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요? 뭐 생각난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형사님. 먼저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먼저 듣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오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장은 전하정 씨 이야기를 했다. 둘 사이에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없으며 그런 종류의 기류조차 없었고 아정 씨 역시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걸 이해시키느라 애를 먹었다. 황당하네요. 이 형사의 명쾌한 정리가 장은 마음에 쏙 들었다. 이제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았지만 갑자기 친구라도 된 듯 마음이 풀어졌다. 돌이켜보건대 윤경놈들에 비하면 경찰들은 매너가 좋아도 한참 좋은 편이었다. 국가공무원에 보장된 신분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었다. 누구의 명령을 받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근본 없는 사냥개들이 아니었다. 아정 씨의 남편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 이 형사도 동의했다. 그것 말고 더 있으세요? 하실 말씀? 이 형사가 물었다. 선배가 해준 이야기는 차마 전할 수 없었다. 그 속에 진실이 있다 해도 경찰이 감당할 종류는 아니었다. 이게 다예요. 네, 전화드린 거는 다름이 아니고 한태희 씨 친구라고 하셨죠? 예전에 많이 친하셨나요? 태희의 이름을 듣자 장은 귀가 솔깃해졌다.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고 봐야죠. 행적이 확인됐는데 작년에 사망하셨어요. 마카오에서요. 순간 장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벽에 기댔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하게 예상하던 일이기도 했다. 혹시라거나 설마 같은 형태로만 존재했던 가능성이었다. 한국 쪽에 연고가 아예 남아있지 않아 찾는 데 애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국한 뒤에는 확인되는 게 없고요. 영사관 통해 수소문했는데 마지막에 무슨 수도원 같은 데서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연락하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반가워했어요. 수도원 이름이 뭐였더라? 길어서 적어 놓긴 했는데 그것 좀 문자로 넣어 주시겠어요? 네네, 그럴게요. 그리고 차 찾아가셔도 됩니다. 지문은 선생님 것만 나왔고요. 얘들이 내리기 전에 청소라도 한 모양이에요. 털에게 하나 나온 게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죠? 놀라신 것 같은데. 제가 괜한 사람을 오해했네요. 오해라도 계속해야 뭐가 나오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장은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한 번도 의식한 적 없는 손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이제까지 흰 벽으로만 생각했다. 사람의 흔적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매일같이 닦고 윤을 내는데 저런 손자국이 남아 있다는 게 전부 다 음모처럼 느껴졌다. 혜주와 사귀는 동안 태희와 셋이 본 일이 딱 한 번 있었다. 태희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7번째로 낙박한 것이 확정된 날이었다. 장과 태희는 청량리에서 돼지 목살을 마가린에 구워 파는 집에서 살얼음 소주를 마셨다. 이 차를 어디로 옮길지 고민하던 차에 혜주에게 연락이 왔다. 출장 갔다가 막 서울에 도착했는데
누구와 뭐라도 하면서 놀고 싶다고 했다. 평소에 태희를 탐탁치 않아 하던 혜주가 그렇게 셋이라도 상관없다며 자취방으로 불렀다. 태희에 대한 혜주의 선입견은 전적으로 장의 책임이었을 것이다. 편의점에 들러 소주와 맥주와 1만 5천 원짜리 호주산 와인을 샀다. 장이 말렸는데도 굳이 태희가 계산을 치렀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의 막바지에 혜주는 닉 드레이크의 핑크문을 반복 재생해놓고 춤을 췄다. 장은 세 사람이 1972년에 샌프란시스코 해변에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2분짜리 음원이 멈출 때마다 혜주의 춤도 멎었다가 다시 시작했다. 혜주가 장 앞에서 한 바퀴 빙그러 돌 때 50살에, 60살에, 70살의 혜주가 함께 지나갔다. 옆에 있는 태희가 행복해하며 크게 웃었는데 그에게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태희에게도 그의 미래를 예지해줄 누군가가 따로 있을 거였다. 그들은 다 함께 젊었고 장은 혜주와 나란히 늙어갈 수도 있다고 여기던 때였다. 이제 태희는 어떠한 예감도 소용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저릿한 감각이 장의 손을 훑고 지나갔다. 본부장은 대수롭지 않은 용건이었다. 월말 결산에 누락된 자료가 있으니 보충하라고 했다. 장은 메일에 파일을 첨부하며 짧은 추신을 덧붙였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고. 무례한 데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썼다. 진심은 아니었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차대리와 한 약속은 미룰 생각이었다. 태희를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며 노닥거리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전자서류함을 자꾸만 새로 고침했다. 제록 미디어 서류가 올라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지 결심이 서지는 않았다. 그때 사무실의 모든 휴대폰이 동시에 비명처럼 알람을 울렸다.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짧은 순간 몇 가지 가능성이 스쳤다. 태풍이 오기에는 늦은 계절이었다. 창문을 실컷 봤는데 눈이나 비가 오지는 않았다. 붕괴? 화재? 화산 폭발? 지진 같았다. 주위에서 이상한 탄식이 새어나왔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종류의 사건이라는 암시였다. 장은 심호흡하고 휴대폰을 들었다. 긴급 재난 문자. 서울특별시. 금일 17시 4분. 광화문 일대 말뚝들 다수 출현. 차량 우회 및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 인터넷을 켜고 뉴스를 검색했다. 재난 문자와 같은 내용의 속보만 있을 뿐 제대로 된 내용을 담은 기사는 아직 없었다. 차대리에게 카톡이 왔다. 친구한테 받았다며 말뚝들의 사진을 보냈다. 앞을 가로막은 경찰들 뒤로 말뚝 3구가 서 있었다. 멀리서 찍은 사진이라 화질이 좋지 않았고 말뚝들은 어두운 낯빛에 마네킹처럼 보이기도 했다. 같은 화각 안에 경찰차와 소방차도 보였다.
죽은 자들이 말뚝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재난인가? 문자를 보낸 서울특별시의 입장이 무척이나 궁금했다. 과장님, 맥주는 좀 나중에 할까요? 그러자 좀 아닌 것 같다. 술자리를 미룰 좋은 핑계가 생겨 다행이었다.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왠지 모를 어수선함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6시가 되기 전부터 짐을 정리한 사람들이 정각이 되자 우르르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차들이가 장에게 물었다. 혹시 광화문 가보시게요? 멀지 않잖아. 같이 가요, 과장님. 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멈추다가 결국 사람을 가득 채웠다. 7만 원, 6만 원, 5만 원. 1만 원에 모든 사람이 내렸다. 걸음을 재촉하는 곳의 방향이 전부 같았다. 나란히 걷던 차들이가 말했다. 다들 구경 가나 봐요. 그러게. 근데 괜찮을까? 위험한 거 아니야? 괜히 재난 문자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괜히 보내기도 하던데요. 저번에는 새벽에 북한이 바다에 미사일 쐈다고 대피 문자 보내고 그랬잖아요. 하긴 그러네. 과장님, 말뚝들 본 적 있어요? 있지. TV에서 말고. 그래, 바다 가서 봤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러게. 시청을 지나 오른쪽으로 꺾자 사람이 더 늘어났다. 시내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뚝들을 보기 위해 몰려가는 듯했다. 바로 앞에 손을 잡고 걷는 젊은 커플이 둘이서만 아는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나눈 듯 킥킥거렸다. 상기된 표정에서 기대가 느껴졌다.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러 이동하는 행렬 같았다.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끝없이 이어지던 집회 인파 같기도 했고 거리 응원하러 쏟아져 나온 월드컵 응원단 생각도 났다. 재난 문자라고 보냈더니 숫제 광화문 초대장이 돼버린 셈이었다. 어느 틈에 합류한 열성 신자가 목에 거는 스피커의 음량을 한껏 키우고 포교의 목소리를 높였다. 종말의 때가 왔으니 심판이 있으리라. 666 베리칩 짐승의 인을 받아 말뚝이 된 자들이 곧 불신자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행렬에 있던 누군가가 거칠게 항의했다. 아저씨, 귀청 떨어지겠네 진짜. 조용히 좀 해요. 영생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사탄의 편이니 너나 조용히 해라. 너 때문에 구원 못 받으면 책임질 거야? 저기 가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들 있으니까 가서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뭐 이 새끼야? 지옥 가고 싶어? 너 때문에 여기가 지옥이다 이 새끼야. 몇 사람이 웃고 몇은 혀를 찼다. 장은 방금 들은 말에 꽤 깊은 통찰이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계발서의 첫 장에 들어갈 만한 문구였다.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 되지 않기. 어느새 발길은 일민미술관에 다다랐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 광화문 반대 방향으로 걷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멀리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섬처럼 떠있는 펜스가 보였다. 그 옆으로 에어돔이 보이고 하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치라이트 아래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앞에 텅 빈 공간을 빙 둘러선 경찰들은 방패로 자기 앞을 막고 서 있었다. 장은 옆에 차들이를 향해 말했다. 금세 다 가려놨네. 저렇게 해놓으니까 좀 무서운데요. 진짜 무슨 역병이라도 도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아마 재택이겠지? 저는 재택이라고 해도 장 과장님 보러 회사 나올 겁니다. 너 혼자 사무실 지킬 것 같은데 어차피 더 볼 것도 없는데 맥주 한 잔 안 하십니까? 집에 가자. 피곤하다. 그 자리에서 차대리와 헤어지고 장은 인파의 반대편을 향해 걸었다. 가도 볼 거 없어요. 다 가려놨어요. 라고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걸 참았다. 서대문까지 가서야 인구 밀도가 좀 낮아졌다. 지하철역도 한산했다. 열차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휴대폰을 들고 뉴스를 보았다. 서울만이 아니었다. 전국 주요 도시 광장에 말뚝들 속속 출현. 정부 당국 사태 파악 중. 경찰 갑오 비상 발령. 소방당국 대응 1단계 발령. 질병관리청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에서 심각 격상. 휴전선 인근 지역 북한군 국지도발 대비 진돗개 하나 발령. 발령할 수 있는 건 겸용 빼고 전부 다 발령되는 듯했다. 장은 집 앞에서 순찰 중인 경비원과 마주쳤다. 목례후 엘리베이터에 대해 물어보려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말을 참았다. 관리소장이 잡혀간 뒤로 임금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는 호소문을 읽은 게 생각났다. 8층에서 한번 쉬었다가 마저 올라갔다. 말뚝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방식으로 등장했다. 해변에 처음 내려올 때도, 군립체육관에 한데 모여 있다가 사라졌을 때도, 전국의 대도시 광장에 서 있을 때도 늘 갑자기 왔다. 말뚝이 자신의 힘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직 없었다. 그래서 의문을 자아냈다. 그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하는지 의견은 분분했다. 말뚝의 이동을 조력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체가 드러나야 했다. 말뚝이 스스로 아무 흔적도 없이 움직이는 거라면 그 원리가 밝혀져야 했다. 혹자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종류의 신비가 말뚝들에 깃들었을 거라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 점에는 누구라도 쉽게 동의했다. 말뚝들에 한때 생명이 머물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더욱 그랬다. 그런 사물을 부르는 말은 따로 있었다. 살아있다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게 된 것. 그것은 시체였다. 스스로 장소를 바꿀 수 있는 시체는 없었다. 완전히 신성하거나 끔찍하게 불길하거나 둘 중 어느 쪽인지를 알릴 의무가 있었다. 물론 이 모든 것에 신비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인간의 음모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말뚝들이 초래한 혼란을 일거에 잠재우는 방법이 있었다.
부숴버리면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것들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밀어봤을 때 땅속에서 위로 갑자기 자리를 바꾸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불태우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고온과 고압으로 탄소화하는 것이야말로 죽은 자의 몸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하는 처리 방식이었다. 정부가 주저하는 이유를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주장을 했다. TV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등장해 새벽까지 답을 낼 수 없는 토론을 이어갔다. 정부는 지금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불타버린 말뚝들은 정부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저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저주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합니까? 합리적인 지성을 갖추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당신마저도? 아닙니다. 저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걸 내 입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말뚝들이 세상에 꺼내놓았을지 모를 불안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종의 저주라면 저주를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과학으로 정체를 밝힐 몇 구의 말뚝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소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뚝들이 퍼뜨린 바이러스가 이미 당신들의 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불합리가 그것입니다. 장은 한동안 TV 앞에 앉아 집중했다.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장면과 다양한 논의와 간간히 업데이트되는 사실을 판단 없이 받아들였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의견을 정립해 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든 보고 읽은 것을 이리저리 취사 선택한 데 불과했다. 그럼에도 하나는 확실했다. 말뚝들이 보고 싶었다. 말뚝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만져도 보고 싶었다. 의미였겠지만 말도 한번 걸어보고 싶었다. 장은 어릴 때 박물관에서 금동불상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던 것처럼 말뚝들에 매료되는 기분이었다. 한 덩어리의 인파가 되어 광화문으로 향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런 욕망이 장에게만 있는 건 확실히 아니었다. TV를 음소거하고 화면 속 사람들이 말뚝들에 대해 소리 없이 떠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완전히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지 모르니 전원을 끄지는 않았다. 휴대폰을 켜고 클라우드에 접속했다. 사진첩에 없는 옛날 사진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흡사, 기억의 무덤과도 같았다. 먼지가 쌓이지 않고 썩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보된 무덤이었다. 격자로 작아져 있는 해주의 얼굴을 한참 스크롤 하다가 파일의 정렬 순서를 오래된 순으로 바꿨다. 그제야 테이가 나왔다. 요즘 사진에 비해 해상도와 선명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먼지가 쌓이지 않는다는 말은 취소해야 할 듯했다. 지금 찍는 사진도 미래에 보면 희미할 것이었다. 사진 속 테이는 자주 웃었다.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 찍은 사진.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덧붙여져 신기해했던 기억. 웃긴다고 생각하며 찡그린 하나도 웃기지 않고 못생기기만 한 표정들. 화면에서 테이가 점점 나이를 먹었다. 뚱한 표정으로 렌즈를 바라보는 테이. 맛없어 보이는 안주. 자랑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일렬로 줄 세워놓은 소주병들. 그때는
자랑할 것이 그런 것뿐이기도 했다. 다른 친구들까지 여럿이 모여 재미로 섰다를 치던 가평의 펜션. 그것이 어제 다녀온 것처럼 생생했다. 밝게 웃고 있는 태희는 이제 웃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손님이 찾아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경찰요? 장은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봤다. 남자 둘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제 사건 관련해서 오셨나요? 어떤 사건요? 아닙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경찰 맞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군멍으로 보고 계시죠? 경찰 신분증 보여드릴게요. 그게 가짜가 아닌 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중요한 일이라 급하게 왔습니다. 일단 문 좀 열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확인시켜 드릴게요. 총 있으세요? 음, 없는데요? 저희 직원들 총 잘 안 갖고 다녀요. 그럼 수갑은요? 야, 너 수갑 있냐? 없어? 선생님, 저희 수갑도 없어요. 누구 잡으러 온 게 아니라서요. 지금 밖에 말뚝들 때문에 난리 난 거 아시죠?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 온 거예요. 잠깐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이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그게 저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저희도 그걸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두 형사는 장이 지난 며칠간 만난 관할서의 형사들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평생 시답잖은 농담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봤을 인상이었다. 장이 받은 명함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보안과라고 소속이 적혀 있었다. 안 좋은 일을 당하셨다고요? 네, 며칠 전에 납치를 당했다가 풀려났어요. 질문한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게 언제죠? 위로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것쯤은 장도 알았다. 지난주 목요일이요? 다음 날이네요. 말뚝들이 나타난 바로 다음 날이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다른 형사가 휴대폰을 열어 사진을 보여줬다. 색이 바래고 종이 보풀이 다 일어난 오래된 명함이었다. 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리뉴얼 전에 옛날 은행 로고가 찍힌 무려 10수년 전 장이 프로 발령받은 영화에서 쓰던 것이었다. 뒷면에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자 명함의 뒷면이 찍힌 사진이 나왔다. 장의 글씨였고 장의 계좌번호였다. 혹시 이 명함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났다. 지난 세월 까맣게 잊고 있던 사소한 일인데 놀랍게도 보자마자 그때 장면이 떠올랐다. 이게 어디서 나왔나요?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고요? 죄송합니다만 차이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저도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럴 의무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옆에 있던 형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해변에 밀려든 순서대로 말뚝들의 번호를 붙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1번 말뚝의 입속에서 나왔고요. 선생님께 불이익 가는 일 없습니다. 단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형사의 말투는 공손하고 또 절실했다. 무언가를 내주면 그만큼을 돌려주려는 사람의 진실함이 느껴졌다.
잠시 고민한 장은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래전 찾아왔던 어떤 사람과 그에게 자기 명함 뒷면에 계좌번호를 적어준 일에 대해 말했다. 형사들은 수첩을 꺼내 틈틈이 적어가며 귀담아 들었다. 몇 가지 질문도 했다. 기억나는 것은 대답하고 기억이 없는 것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야기 끝에 형사에게 부탁해 자신의 명함을 입에 물고 있던 말뚝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실업화된 피부 때문에 사람 같지가 않았다. 기억 속에 누군가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다른 말뚝에서도 이런 것이 발견됐나요? 어떤 것이요? 제 명함과 단서가 될 만한 것이요? 아닙니다. 이것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해석해낼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1번 말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었다. 중요한 것이므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형사는 잠옷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른 곳에 이야기하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찾아온 것까지 포함해서요. 특히 언론이나 인터넷 같은 곳에는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래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전후 사정이 밝혀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야 정확히 조사에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으니까요. 벌써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형사들이 돌아가고 장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다. 가슴이 답답했다. 낮에 산 담배가 생각나 가방에서 꺼냈다. 여전히 음소거된 TV에는 아까 본 리포트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었다. 흐릿한 말뚝의 사진과 말뚝을 가린 가벽과 에어돔 주위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광화문이 아닌 다른 도시의 풍경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어쩌면 세계가 불행해진 건 아닐까? 장은 자신의 불행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전례 없는 존재들이 출현하는 상황이 더 큰 불행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불행을 과신할 것도 과시할 것도 없이 공평하게 불안해지는 상황이 위태롭기만 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이유를 묻는 것이 사소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썼다. 타인의 불행을 달래기 위해 은행 창구로 왔던 그 사람의 얼굴이 먼지가 잔뜩 낀 유리창처럼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이름이 뭐였더라? 다른 나라에 낯설었던 그 이름 역시 기억나지 않았다. 대민그룹만 기억났다. 첫 발령지 옆에 있던 재련소가 대민그룹의 소유였다. 며칠 전만 해도 대민건설의 워크아웃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했다. 삶이 한 굴레에서 반복해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창문을 조금 열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단숨에 비운 맥주캔 위에 담배를 걸다. 연기가 흔들거리며 천장을 향해 올라가다 사라졌다. 재를 떨어뜨리며 타들어가는 담배를 보면서 장은 자신이 아는 죽은 모든 사람과 테이를 생각했다. 2, 3,
거슬리는 사이렌이 끊임없이 반복됐다. 재난 문자는 그걸로 끝이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었다. 대피하라거나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아니었다. 사이렌을 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관구도 없었다. 아주 길고 느리게 이어지는 단조로운 경보음만 거리를 뒤덮었다. 장은 그 소리를 쫓아 대로 방향으로 나갔다. 모든 건물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듯했다. 거리는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 빈 페트병을 양손에 잡고 두드리며 걸어갔다. 저 멀리서 꽹과리 소리가 났다. 체쟁쟁쟁 체쟁챙체쟁. 어깨가 저절로 들썩거렸다. 장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다. 다들 어디 가는 겁니까?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는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불기 시작했다. 사이렌에서 박자를 맞추느라 호흡이 딸려 보였다. 맨발이었다. 멀쩡히 슈트를 갖춰 입고 코트까지 입었는데 발이 하했다. 날이 추웠다. 그래서는 금방이라도 동상에 걸릴 것 같았다. 더 걱정할 틈도 없이 그는 인파와 함께 멀어져 갔다. 장도 그 흐름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나란히 걷는 사람이 사탕을 나눠줬다. 오랜만에 보는 누룽지맛 사탕이었다. 비닐을 까서 입에 넣자 들큰한 맛이 퍼져나갔다. 확성기를 든 사람이 앞에서 구호를 외쳤다. 마이애미 여우굴 소스. 구호를 쫓아 박수를 치며 걸어갔다. 의미는 불분명했지만 어감이 좋았다. 목청껏 따라 외치다 보니 장의 기분도 따라서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손바닥에서 시작된 혈액순환이 전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갑자기 머리 위에 있던 태양이 가려졌다. 중마에 올라탄 사람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모자를 쓴 피에로였다. 모자 위에 꽂힌 바람개비가 힘차게 돌아갔다. 중간중간 구호가 바뀌었다. 아리스토 트레인 센터. 인파에 섞여 코리아나 호텔을 지나갔다. 광화문에 도착할 때쯤 구호는 자율주행, 오징어 튀김이었다. 광장 한가운데를 가리고 있던 펜스는 인파에 의해 무너진 지 오래였다. 에어돔도 바람이 빠져 주저앉았다. 세종대왕 동상의 받침대 위 네 방향에 말뚝들이 간격을 벌리고 서 있었다. 하나같이 등을 돌린 채였다. 볼 수 있는 건 말뚝들의 뒷모습뿐이었다. 그런데도 눈물이 났다. 장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사람들이 강처럼 흘러 한자리에 모여든 이유는 울기 위해서였다. 우는 사람은 답답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는 게 정부에겐 비상사태였다. 광장은 원래 생겨난 시절의 모습처럼 소란스러웠다. 소매 끝으로 눈물을 찍어내는 사람과 주저앉아 엉엉 우는 사람이 한데 섞여 있었다. 차가운 대기를 뚫고 고든 목소리 하나가 뻗어나갔다. 사이렌을 밀어낼 만큼 선명한 음성이었다. 카피바라! 울던 사람들이 입을 맞춰 따라 외쳤다. 카피바라! 장의 얼굴은 하늘로 향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싫었다. 라디오 시사! 라디오 시사! 인파 탓인지 전화가 터지지 않았다. 인터넷도 먹통이라 메신저가 안 열렸다. 장은 부지런히 주변을 살폈다. 이런 혼잡 속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무척 반가울 것 같았다. 상당한 운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런 운이 장에게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통신사 엠블럼을 붙인 박스카 여러 대가 도로 근처에 나타났다. 이제 전화가 터지려나 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차에서 나온 작업자가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안테나를 세우는 모습을 구경했다. 그러다 메신저가 울리기 시작했고 다시 눈물이 흘렀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차대리가 메시지를 잔뜩 보냈다. 형, 어디에요? 형도 나왔죠? 같이 울어요. 형 어느 쪽에 있어요? 제가 형 쪽으로 갈게요. 답장하려는데 전화가 울렸다. 차대리였다. 형, 어디야? 너무 편하게 대하는 차대리가 당황스러웠지만 싫지만은 않았다. 갑자기 동생이 생긴 기분이었다. 성필아, 나 세종대왕 정면에. 같이 있자. 내가 그쪽으로 갈게. 어떻게 만나지? 옆에 중마탄 피에로 있어. 오케이. 차대리가 가족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났다. 형제가 없고 어릴 때 이사를 많이 다녀 친구가 많지 않다고 했다. 장교 출신인 아버지는 소장으로 전역해 군인 공제회의 임원으로 여전히 근무 중이었다. 차대리로서는 손 놓고 있어도 알아서 영업 실적이 올라가는 꿀단지를 찬 셈이었다. 허구한 날 지각해도 본부장이 심하게 갈구지 않는 게 다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차대리는 회사 생활에 큰 열의가 있지도 않고 사내 정치에 심혈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장이 평소에 차대리를 좋게 본 이유였다. 누군가 등을 두드려 돌아보니 차대리였다. 손에 든 봉투를 번쩍 들었는데 반투명한 비닐에 비친 건 맥주캔의 라벨이었다. 장은 차대리에게서 차가운 맥주를 받아들었다. 캔을 따고 건배하며 부딪힌 뒤 꿀꺽꿀꺽 목으로 넘겼다. 점막을 때리는 탄산 때문에 저절로 물이 찡그려졌다. 침을 꼴깍 삼키는 옆 사람과 눈이 마주친 장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입으로 웃으며 한 모금 권했다. 그가 사양하지 않고 캔을 받았고 그렇게 근처 사람들이 돌아가며 차대리가 사온 맥주를 한 모금씩 나눠 마셨다. 피에로에게 캔을 줄 때는 까치발을 들어야 했다. 저 박스카가 이동기지국인 모양인데 신기하다.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긴 있나 봐. 전파라는 게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해. 장이 말했다. 차대리가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원리가 뭐지? 난 그런 거 몰라. 문과라서. 하긴, 나도 문과야. 차대리가 봉투에서 맥주를 더 꺼냈다. 캔 2개를 나눠 갖고 남은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줬다. 장이 차대리에게 물었다. 너 왜 갑자기 반말하냐? 차대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끽끽댔다. 내가 원래 형 좋아해. 형도 나 좋잖아. 내가 왜 좋은데? 형 사진 찍을 때 절대 V 안 하잖아. 어떻게 알았어? 누가 시켜도 손아트 절대 안 하지. 맞아. 그게 엄청 사회 부적응자 같아. 그래서 좋아. 너 나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하는구나? 형도 말해봐. 내가 좋은 이유. 그런 적 없어. 임마, 센스 없게 씹을 거 하나 안 사오고. 누군가 김밥을 나눠줘서 한 줄씩 받았다. 바람이 쌩 불었지만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춥지 않았다. 까마귀 무리가 시끄럽게 울며 광장위를 맴돌다 세종대왕의 머리와 팔에 차례로 앉더니 머리를 흔들며 털을 다듬었다. 앞쪽에서 파도 타기가 시작돼 장이 있는 자리까지 왔다. 장도 엉거주춤하게 손을 위로 뻗었다. 드문드문 예고 없이 누군가 구호를 선창하면 따라 외쳤다.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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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까지 나온 구호 중에는 가장 상황에 어울린다고
장은 생각했다. 정말로 그래도 괜찮은지와는 별개의 문제였다. 광장역 찻길로 대형 버스 여러 대가 꼬리를 물고 나타나더니 동상 근처에 정차했다. 문이 열리고 흰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내렸다. 등에 맨 백백에는 보디백이 들었을 것이다. 들 것을 든 사람도 있었다. 장은 묘한 아쉬움과 동시에 익숙한 안도감을 느꼈다. 언제까지 찬바람을 맞으며 광장에 서 있을 순 없는 노릇이었다. 말뚝들도 언젠가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떠돌이처럼 여기저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그들에게도 마냥 좋은 일은 아닐 것이었다. 그래서 말뚝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지? 전에도 질문을 한 기억이 났다. 말뚝들은 어째서 그곳을 벗어났을까? 아무도 대답해 줄 생각이 없는 질문이었다. 수거된 말뚝들은 어디로 가나? 장은 갑작스런 결심과 함께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다. 차대리가 쫓아오면서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왜? 나는 이것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지? 어째서 입이 떨어지지 않지? 어쩌면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다. 답변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언질조차 없었다.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어딘지조차 뚜렷하지 않았다. 너무 아는 게 없어 질문할 엄두조차 안 났다. 모두가 집단 실어증에 걸린 것처럼 중요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수거자들이라면 뭔가를 알고 있을 게 분명했다. 수거자들은 인파에 가로막혀 멈춰 있었다. 그들은 길을 내주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장이 품은 의무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장은 길을 막는 사람들과 나란히 섰다. 간신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였다. 누구세요? 장이 선두에 선 수거자를 향해 물었다. 풀페이스 방독면 아래 눈만 동동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울지 않은 눈이었다. 그가 장에게 되물었다. 그쪽은 누구신데요? 저는 시민입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당신들에게 이 일을 시키는데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지시를 내린 사람은 누군데요? 수거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가 옆에 있는 수거자에게 물었다. 넌 아냐? 질문은 받은 사람이 눈을 굴리다가 대답했다. 몰라. 차대리가 수거자들에게 외쳤다. 그럼 하지 마요. 차대리의 말에 수거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차대리가 계속 말했다. 뭐하러 해요? 그냥 하지 마요. 그래도 되나? 안 되지 않나? 수거자가 질문인지 혼잣말인지 모를 말을 했다.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그냥 하지 마요. 차대리의 어조는 단호하면서도 여유가 있었다. 그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질 것 같았다. 수거자가 차대리에게 반문했다. 그럼 뭐예요? 마스크 벗고 같이 울어요. 잠시 망설이던 수거자들이 하나둘 마스크를 벗었다. 서로 얼굴을 처음 보는지 낯설어하며 인사를 나눴다. 보디백에 담아 가져가려던 말뚝을 바라보다 하나둘 눈덩이를 훔쳤다. 그래서 광장에 나온 사람 중에 울지 않는 이는 한 명도 없게 됐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수거자들을 실은 버스가 왔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설득돼 마스크를 벗고 자리를 깔고 앉았다. 함께 울었다. 그 사이 광장에는 사람이 계속 모여들었고 털을 잔뜩 부풀린 참새떼와 곳곳의 지하 주차장에 숨어있던 고양이들,
한때 주인과 함께 지냈다고 추정되는 개들. 청계천을 걸어 올라온 너구리와 족제비들까지 동상 앞에 나타났다. 개들이 낑낑대고 짖고 하울링하고 고양이들이 야옹거리는데 시끄럽다고 쫓아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해가 저물 때쯤 동상 받침대에 올라서 있던 말뚝들이 무슨 신호나 낌새도 없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처음부터 그 자리가 텅 비어있던 것처럼. 기다려도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원래 알던 사이처럼 인사하고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장과 차대리는 지하철역으로 가는 대신 광화문과 서촌을 지나 구기터널 방향으로 걸었다. 걷다가 사람들이 좀 적어지면 버스를 타기로 했다. 가는 길에 재난 문자가 또 와서 확나니 국가 비상사태 해제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모여서 우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므로 국가는 더 이상 비상이 아니었다. 차대리와 장은 회사 욕을 하다가 본부장 흉을 보다가 그 밖에 회사 곳곳에 산재하는 험담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각계 격파하듯 욕을 해나갔다. 그러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마음이 불편해져 좋은 이야기를 해보자 했는데 딱히 할 말이 없어 그냥 걸었다. 침묵이 어색해 장은 낮에 아정 씨의 남편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며. 근데 왜 좋았다고 한 거야? 모르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직한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장은 알고 있었다.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덧붙였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해줬을 뿐이야. 형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차대리가 못마땅한 듯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그러고 또 한참을 대화 없이 걷다가 이번에는 장이 물었다. 아까 당근 뭐 하고 온 거야? 아, 당근하고 왔어. 그니까 당근 뭐 하고 왔냐고. 바니 당근 하고 왔다고. 당근에서 4명 모았더니 금방 모이더라고. 갑자기 오랜만에 하고 싶었어. 옛날에는 술 먹으면 무조건 했는데 당장 안 하면 나중에 언제 할지 모르겠더라. 다시는 못할 것 같고 하다 보니 좀 길어져서 늦었지. 잘했네. 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대리가 물었다. 무서웠어? 트렁크에 갇혔을 때? 장은 오랜만에 엉치뼈에서 목덜미까지 타고 올라오는 찌릿한 통증을 다시 느꼈다. 갑자기 그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있을 때처럼 아팠다. 내색하지 않기 위해 아랫배에 힘을 꽉 줬다. 그래, 엄청.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의 공포도 옅어졌다. 쓸데없이 기억력 좋은 몸이 엄살 부리느라 신호를 보낼 뿐이었다. 그렇다고 추억이 될 만한 경험은 분명 아니었다. 형, 다음엔 납치당하지 마. 사람들 걱정하니까. 차대리는 진지한 말투로 당부했다. 집에 돌아온 장은 하루 종일 혼자 있었을 말뚝에게 인사했다. 다녀왔습니다. 당연하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온종일 심심했죠? 오늘 당신 친구들이 한꺼번에 잔뜩 나타났어요. 구경하다 왔습니다. 장관이었어요. 사람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가끔 그런 데도 다녀오고 하십니까? 집에만 있었습니까? 장은 티슈를 뽑아 눈물을 닦았다.
TV를 켜고 소파에 널브러졌다. 심심하면 TV라도 보세요. 요새는 뭐 재밌는 거 안 하긴 하지만 옛날에 무한도전 할 때가 좋았죠. 그땐 참 볼 거 많았어요. YTN 카메라가 어딘가의 옥상에서 조명 밝힌 광화문 일대를 비추고 있었다. 동상이 흰 천에 가려지고 탱크 여러 대가 광장을 밟고 올라서 있었다. 군인들이 가시철조망으로 광장의 모든 출입구를 둘러싸는 중이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 TV에서 나오는 효과음인 줄 알았는데 창밖에서 점점 가까워졌다. 창문 세시가 달달거렸다. 꽁무니에 빨간불을 단 헬리콥터 여러 대가 줄지어 날아갔다. 어릴 적 구경했던 국군의 날 행사 이후로 그렇게 많은 헬리콥터를 보기는 처음이었다. 하늘을 기어가는 개미의 행렬처럼 보였다. 정각을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말하는 앵커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이상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재난 문자가 울리지 않았다. Mama, take this badge off of m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 I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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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ing on heaven's door. Mama, put my guns in the ground. I can't shoot them anymore. That long black cloud is coming down. I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